네, 안녕하십니까. 제2회 미래 전략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미래 전략 컨퍼런스는 우리 경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와 초확실성 시대,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개회사와 김형곤 국회 미래연구원장님과 최종표 KDI 원장님의 환영사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개회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미래전략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미래연구원 그리고 싱크탱크인 KDI가 함께 한국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를 빛내주시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님, 최정표 KDI 원장님과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님, 그리고 국내의 발제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몇 차례 확산 락다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각국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당장의 피해 극복, 경기 회복과 반등,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미래 대비라는 공통의 과제에 맞부딪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미래전략 컨퍼런스의 화두는 위험에 선제 대비하고 버티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초불확실성 시대의 회복력의 강화로 모아졌습니다. 최근 EU 집행부가 더욱 회복력 있는 유럽을 2020 미래전략의 주제로 삼은 것이나 한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코로나로 이미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이전 성장 경로의 훼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의 복원력과 미래 대응 전략을 위해 정책적 고민과 실행 노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도 당면한 코로나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치열한 대응 속에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고 미래 대응력을 축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한국의 대응 전략 소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회복력을 가진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놓치지 말고 추진해야 할 4가지 변화와 전환, 즉 턴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턴의 첫 번째 T는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에코노미, 즉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디지털 그린 경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진행되어 왔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촉발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대응의 시급성을 재평가하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온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 7월 디지털 뉴딜 전환 및 선도국가 도약을 위하여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댐의 구축, 지능형 정보의 구축 등 소위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수소차, 전기차 보급의 확대, 스마트 그린 도시의 조성 등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둘째 턴의 U는 소위 업그레이드 오브 그로스 엔진, 즉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 육성입니다. 코로나는 그동안의 경쟁 원천, 경쟁 방식, 경쟁 생태계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으며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경제는 공간, 시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연결을 이어주는 새로운 혁신으로서 중요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한국 정부는 의료, 금융, 교육 등 비대면 8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는 등 새로운 기회의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턴의 R은 Reinforcement of Safety Net, 즉 따뜻한 포용사회의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위기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고 타격도 더 큼을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코로나 디바이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 국민 고용 안전망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AI 소프트 인재 10만 명,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 양성 등 포용적 사람 투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턴의 N은 노멀리제이션 오브 글로벌 네트워크, 즉 코로나로 약화된 국제 협력의 정상화입니다. 위기 때마다 인류는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협력을 위한 IBRD 등의 신국제기구 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G20 회의체를 통하여 온 세계가 힘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를 통한 협력과 전염병 대응을 위한 WHO의 역할 강화 등도 중요한 협력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 간 이동 제약 등으로 크게 흔들렸던 글로벌 공급망 체계도 재정비하고 국제무역 질서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최근 RCEP 체결에 동참하였고 WTO 다자 기반 질서 재정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작년 12월 초 코로나 세계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와 어렵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역사를 바꿔놓은 세균들이라고 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 기고에서 흑사병, 스페인 독감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일깨워준 교훈을 새기고 우리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의 대응 여해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컨퍼런스에서 코로나 이후의 미래 변화 모습과 과제, 그리고 미주, 유럽, 아시아 등 각 대륙별 대응 현황과 구조적 해법 진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변화, 전환, 즉 턴의 기회를 제대로 살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영곤 국회 미래연구원장님의 환영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장 김영곤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희망의 미래를 위해 제2회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뜻깊은 행사를 함께 마련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최정표 KDI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해외 전문가 여러분과 국내외 기빈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와 미래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방역과 보건의료, 경제와 사회를 포함하는 융합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위기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도 새로운 국가적 의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제의 지혜로는 오늘의 새로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현재의 위기도 해결하면서 동시에 위기를 넘어 보다 나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와 전략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중장기 국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국회 소속의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3년간 국회 미래연구원은 다가올 미래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더 나은 국가 미래상을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건강한 국가, 안전한 국가, 미래 시대의 행복까지 고려하는 국가를 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위기 대응과 함께 이러한 중장기 국가 미래상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길, 인류가 나아갈 미래에 대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종표 KDI 원장님의 환영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최정표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2회 미래전략 컨퍼런스에 축사 말씀을 해주실 국회 박병석 의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국회 미래연구원 김형곤 원장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맞이할 뉴노멀 시대와 한국의 미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해주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본 컨퍼런스에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신 국내외 모든 연사 및 참석자 여러분,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 재난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중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07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위기 직후 200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으나 2010년에는 3.1%까지 급등하면서 보다 안정된 시장 환경 하에 디지털 이코노미가 새로이 떠오르는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맥락과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야말로 다음 단계의 뉴노멀, 넥스트 노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 및 경제적 대응 조치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OECD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위기 대응력, 회복력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온택트 시대,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유지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회복력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한 코로나 위기 관리를 넘어선 코로나 이후 미래 한국의 초석을 놓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현안 대책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대응 전망을 공유하고 또 상호 학습하고자 합니다. 회복력에 관한 대응과 도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불확실성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길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KDI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연구를 수행하고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3차례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근본 위기를 분석, 그 결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또한 재해, 재난,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략 관련 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연구와 성과를 종합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전략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컨퍼런스는 내년 2021년 3월에 맞이할 KDI 개원 50주년과도 연관이 있는 뜻깊은 국제 행사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걸어온 지난 50년, KDI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50년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오늘의 소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위기를 읽고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보다 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본 행사가 그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동 주최해 주신 기획재정부와 국회 미래연구원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2020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최종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해외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래전략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공동기획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글로벌 시스템적 위험관리 체제가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감염병 위기는 한 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 없이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통제 수준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의 미래전략 연구기관과 해외기관이 머리를 맞댑니다.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촉진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국회도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는 중장기 국가 아젠다 개발을 위한 국회의장 전문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대유행 감염병 이후의 미래, 저출산, 고령화 등 불평등, 성차별 등 중장기 국가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미래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해외의회와 정책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지혜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입니다. 기조연설은 뉴노멀 시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재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기조 연설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미래를 기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KDI하고 국회 미래연구원 또 기재부에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1세기는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돼서 이제 한 20년 정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질서들이 태동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든가 또는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최근에 나타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같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언컨택트 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이미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인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이 커스와일이 Singularity라는 책, Singularity is Coming이라는 Near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2045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현재의 인류와 7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하고의 차이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있는 지금 현재의 인류와 2045년에 신인류가 등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기계가 한데 섞여져 있는 새로운 인간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도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 생활이나 우리 삶의 10% 이상은 이 휴대폰,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결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연 한국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 50년간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내년이 KDI 50주년이라고 하는데 밑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코리안 미라클 1.0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50년 동안의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가장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50년 만에 이루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KDI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난 50년 동안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내년이 50주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50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있는가? 물론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획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특별히 우리 정치를 보게 되면 혼돈과 방황 속에서 과거만을 바라보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칼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우리에게 과연 진보가 있는가? 경제 민주화를 붙들고 있는 우파 보수와 정치 민주화를 붙들고 있는 좌파 보수만이 있지 21세기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러한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는 정당이 있는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든가 KDI라든가 또는 기재부 같은 곳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경제 기적을 이루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 K-팝, K-드라마, K-코스메틱 또는 K-컬처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정치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기획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끌어모은다라고 하면 우리는 2030년 앞으로 10년 뒤에 G7에 들어갈 수가 있고 2050년이면 G5에 들어갈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 코리안 미러클 2.0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한테 닥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60대 이상의 남성 자살률은 평균 3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한다고 했지만 젊은이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어떤 대선에 나선 어떤 분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저출산 해결책으로 한 명당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같아서 다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 아이러니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탄생률이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을 낳기 위해서 1억씩 준다라고 하면 30조가 됩니다. 올해 저출산 대책 예산은 40조였습니다. 그럼 과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 쓰여져 갖고 아직까지도 저출산에 대한 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점점 올해는 더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 체제의 노동 구조, 20세기는 제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의 노동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조가 형성이 되었고 근로자의 권익이 확대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월라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는 워크하고 라이프, 가정하고 직장이 같은 공생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워크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20세기 그 문화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워크는 나쁜 거고 라이프는 좋은 거니까 시간상으로도 밸런스를 좀 맞추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21세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월라콜, 워크라이프가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SK 그 본사는 35층짜리 건물인데 2천억을 들여서 완전히 건물을 바꿨습니다. 구글이나 외국에 앞서 나가는 기업들은 회사를 가정보다 더 편한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리를 직원들의 좌석을 다 없앴고 언제든지 도서관처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했고 각종 자회사들끼리도 서로 섞어서 앉을 수 있게 했고 그 안에는 아침 7시 이전부터 나와도 피트니스하고 사우나하고 수면실이 있고 도서실 있고 음악 감상실이 있고 커피숍 있고 세미나룸이 있고 완전하게 바꿨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비즈니스 라운지처럼 24시간 생맥주를 공짜로 마실 수 있고 아침에 나오게 되면 토스트나 시리얼 같은 것은 항상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현재는 30%만 출근하고 있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은 바꿔가고 있는데 정부나 국가는 과연 그 정도의 변화하는 그 발걸음에 맞춰가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노조하고 노조의 이야기. 예를 들면은 정규직을 만들려고 다 하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해서 인국공 같은 사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강사를 전부 다 노동 조건을 제공해주는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강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도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50년 전이 아니라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 70년대 말만 하더라도 80년대 초까지도 저희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4시간 사회로 한국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간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던 이런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심지어 옛날에 놀토라고 해서 한 달에 2번은 토요일 날 놀았었는데 지금은 기업들 중에서 금요일 날 2번 노는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을 하고 40시간을 근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요일 날 2번을 놀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안으로 주 4일제 근무가 정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지방으로 나가서 캠핑장을 간다든가 차박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1가구 2주택이 거의 권장사항이나 의무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방안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AI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것은 AI가 모든 것을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는 세금을 사람한테만 매겼다가 회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격으로 만들어서 법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회사에서 세금을 매겼던 것처럼, 이제는 AI나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효용성을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매겨야 될 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까지 미국은 주 7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40시간 근무를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32시간, 35시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밀라노에서 제레미 리프킨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앞으로 21세기에는 주 20시간 근무가 되고 워크쉐어링을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은 일만 많이 해서 세금을 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은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정부는 나서서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20대, 30대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두는 자유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젊은 사람들이 전향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정부가 나서서 단일팀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20대가 반발을 했던 것은, 자유나 개인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 QR코드를 다 찍고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곧 많은 젊은 사람들은 식당에 갔을 때 QR코드 찍는 대신에 수기로 전화번호만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이제는 버려야 되고, 정부는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지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그 문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학하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21세기에 정말 안 바뀌고 있는 걸까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총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시도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 나온 걸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학은 우리를 계몽시켜주는 좋은 조직이고 장소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unemployment factory라고 얘기합니다. 실업자를 양산하는 공장이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플로마 학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학 졸업했고 어느 대학 졸업했다는 자랑거리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엔트런스 examination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어제 수능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불필요한 컴피티션을 해갖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대해서 젊은 어머니들이 너무 열광을 하고 스카이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앞으로 20년, 10년 뒤만 되면 스카이 대학 졸업장은 10년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미 코넬 대학 같은 데에서는 벌써 여러 해 전에 석사 학위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더 값싸게 우리나라 대학들보다 온라인을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학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대학은 이대로 가면은 지금도 벌써 지방대학의 많은 대학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소멸될 대학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뭐 저출산의 영향도 있고 대학에 가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을까요? 제가 노팅햄에 회의가 있어서 2005년에 갔을 때 교회가 이렇게 칵테일 바, 그 다음에 평일날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면은 바가 돼서 일요일 날만 되면 여기서 댄스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누고 있지만 천장이 높아서 다 그것을 층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에딘버러에 가보면은 한 4층짜리의 사무실 건물인데 원래는 교회였던 것을 다 여행사로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일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할머니들 한 대여섯 분이 앉아 계시다가 왜 낯선 사람이 들어오냐라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예배는 없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작은 교회를 나갔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3분의 2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임시로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바뀝니다. 뉴노멀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19세기 말에 유생들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대신 내 목을 자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고집스러움에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 객관적인 지식 형식지는 이미 보편화가 됐고 무료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미지네이션을 자유롭게 끌어내는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제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Imagination이 knowledge,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knowledge는 제한도 있고 상상력은 전 세계를 품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사회 혁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행정학과 교수여서 정책을 가르치면서 행정과 정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디자인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똑같은 와이셔츠가 있더라도 남대문 시장에 가면 5,000원, 10,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백화점은 10만 원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소재도 좋고 모양도 좋고 입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신호 체계가 인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통신호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아침 7시만 되면 모범택시 기사들이나 경찰, 교통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로 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교통 신호등의 효율성은 어떻게 더 우리가 높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회 혁신과 상상력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꼬이고 안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방식으로 미래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무엇이 문제인가?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의 문제는 애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국가나 사회가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40조를 쓰면서도 아이들은 점점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요? 정부는, 기업은 이제 거의 죽기 살기로 고객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치는 바뀌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50년을 고민하면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뀌게 되면 G7, G5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쉬운,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온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좀 재미없는 기조 연설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가진 상상력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나머지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문제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제일 지금도 영끌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데 주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를 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24번의 정책을 써가면서도 집값을 상승시키고 전세 대란을 만들고 있죠. 저는 정부가 앞으로는 제일 밑에 미래정부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미래정부를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부탁을 받아서 디자인한 적이 있었는데,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가지고서 과연 무엇을 국민이 가장 원하는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정부는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비싼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 집 없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택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인데, 그런 것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 일을 해줘야 되지. 아니,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시장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세금을 걷어서 딴 데다 쓰면 되는 거지, 그것을 못하게 막고 35층까지만 짓게 하고 재개발은 100층을 못 짓게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이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문제를 20세기에 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옛날 농경사회처럼 무엇을 소유하고 한 곳에 정주하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것을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은, 제가 가평에서 집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경춘고속도로 가기가 어려울 정도, 두려울 정도로 길이 막힙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젊은 부부들이 그 펜션에 갔지만 그것도 비싸니까 요즘은 캠핑장 또는 차박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주 4일째 근무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1가구 2주택이 필수적으로 정부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꿈이 되는 것은, 아니 무슨 돈이 많아서 1가구 2주택이냐고 하지만은, 서울은 2, 30억 아파트지만 시골은 1, 2억만 있어도 2, 300평짜리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동안에는 작은 곳에 살면서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고, 또는 주말에 그러면은 또 학교는 뭐 5일 가야 되면 어떡하는데, 학교도 요즘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20세기 방식으로 틀어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SH공사의 미래도시 포럼의 대표를 맡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SH공사는 지금 실험적으로 북부간선도로 위에다가 임대주택을 호화롭게 짓는 것을 세계 공모를 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이 철도청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50층짜리 지을 수 있습니다. 동경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외국에 나갔다 보니까 너무 도심이, 동경이 개발이 안 돼 있어갖고, 왜 맨하탄이나 유럽 같은 데는 도심이 고층 건물들이 질비한데 왜 그러지 못할까라고 해서 바로 동경역 근처 신바시가 지금 50층, 100층짜리 건물들이 질비하게 올라가고 있는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50년 동안 성장하는 가운데서 서울을 어떻게 개발시켰냐면,
직장은 다 중심에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살기를 바깥으로 밀어내갖고 U자 형태로 서울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심각하고 일산이나 과천이나 분당이나 1시간 정도씩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명동은 평당 땅값이 6억 정도 됩니다. 근데 명동에 가보면 4층, 5층짜리 건물들이 질비합니다. 왜 거기에 100층짜리를 못 짓고 그거를 주상복합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레지던스 호텔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왜 못 내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제3신도시, 제4신도시라고 해서 외부로 나가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교통은 또 대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왜 그런 디자인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태릉 근처에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거기 좋은 골프장을 왜 그걸 갖다가 그 자연 녹지를 아파트 만 채 짓자고 만호 들어서 자고 그걸 거기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이제 버리자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50층짜리를 짓게 되면 만호를 50층짜리를 위해서 만 채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작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층은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아니 외국에 어디 여행 갈 때에도 젊은 사람들이 반려견 고양이들을 호텔에다가 맡기는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친정 부모나 시부모한테 억지로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한층 그렇게 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집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한층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다 깔아주고 한층은 24시간 하는 피트니스, 에어로빅부터 아니면은 치과, 내과, 소아과 다 만들어주고 한층은 예를 들면은 친구들 불러서 요즘 이제 빌려서 하는 부엌 같은 거 거기서 음식도 해먹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도서관, 음악 감상실, 맨 꼭대기는 50층짜리 거기 스카이 라운지에다가 바도 만들어주고. 공간은 작게 하지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도 오히려 골프 회원권처럼 멤버십 제도로 들어가서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지어서 서울역에서부터 남영동까지 해서 용산까지 다 가도 지어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을 해주면서 꿈을 줘야지 자꾸만 니네는 못 사. 20억짜리 30억짜리. 저는 오히려 걱정이 강남의 아파트가 언젠가는 값이 싸져서 많이 공급이 돼서 소프트 랜딩 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테헤란로의 맨 앞줄은 40층짜리 건물들 빌딩들이 질비하지만 바로 뒤만 가면 4층, 5층짜리 연립주택으로 가득합니다. 왜 거기다가 50층짜리, 60층짜리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개발하면서 35층밖에 못 짓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는지 100층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밑에 공간을 넓은 녹지로 만든다든가 지하는 7, 8층 정도를 파갖고 거기에 1, 2층은 지하 주차장을 하지만 그것도 10년만 지나면 아마 지하 주차장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7, 8층은 뭘 하냐면 도심이 집중화가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철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지상보다는 효율적이 되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이나 CJ나 다 아니면 마켓컬리나 배송 문제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유통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1m 정도의 지하 통로를 유통 통로를 파갖고 거기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단지별로 연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통센터를 그렇게 재개발할 때 지하 7, 8층, 10층까지 파갖고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쿠팡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맨날 차 몰고 다니면서 피곤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새로운 단지들에서는 락카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찾아가게 하고 물론 큰 물건은 배달을 할 수도 있겠죠. 하면은 이천이나 광주에 있는 유통 물류센터들을 시내로 끌어들여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가 서울이 먼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엉뚱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찾아봤더니 외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일산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게 하루에 1시간 반은
이제 지하철에서 시달리고 하는데 왜 지하철이 8량이 다니는데 한 2량을 더 달아가지고 거기를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거라든가 해서 앉아서 뭐 일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면서 하면은 하루에 1시간 반을 커피 마시면서 5,000원, 7,000원 받으면서 할 수 없을까? 찾아봤더니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기차는 이미 스타벅스 커피 차량을 달고 다닙니다. 내릴 때는 이쪽으로 문으로 나와서 내려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을 각박하게 만들고 있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규제만 없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은 글로벌 브레인 시티라고 하는데 서울만큼 대학생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도시가 없습니다. 43개의 4년제 대학이 있고 10개의 2년제 3년제 전문 대학이 있고 10개의 사이버 대학이 있고 5개의 기능 대학이 있고 15만 8천 명의 방송통신대학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제가 적은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WHO에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권순만 교수님 잘 계시지만 2030년에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 1위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텔레비만 틀면 3분의 1은 전부 다 건강 프로고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잘 돼 있고 건강검진 매년 하고 모든 거 건강 광고 중에서 30% 이상은 다 건강에 관한 거고 정말 엄청나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다라고 예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사회 시스템은 투 제너레이션 60살까지 사는 걸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끝나면 그 다음에 여생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벌써 10년 전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아직도 등산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등산 다녀야지 이제 하늘나라 갈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3 제너레이션, 3번째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획을 해줘야 되고 국가가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요즘 단순 노동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정부가 지원을 해갖고 60대에 취업률이 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런 취업 말고 보다 길게 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제레미 리프킨하고 이야기를 밀라노에서 할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발런티어 크레딧입니다. 지금 이제 기재부도 굉장히 이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냥 단순 노동에 대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한 것인가?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저랑 같이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헌혈 증서처럼 젊었을 때에 또는 50대가 또는 저처럼 60대가 시간이 날 때 우리 애들만 봐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이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으면 가서 3시간씩 일주일에 5시간씩 일을 하면 헌혈 증서처럼 크레딧을 다 받아놓자.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있으면 택시 운전 기사가 병원으로 데려다 주면 그것도 다 크레딧을 주자. 크레딧을 주면은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80대 정도가 되면은 간병원을 쓸 수 있는 크레딧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런티어로서 하게 됐을 때에는 지금 전부 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복지사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우리가 그 재정을 줄이면서도 또 많은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이 올 때 앞에서 눈을 치는 거라든가 낙엽이 있을 때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크레딧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3G 세대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도 거기는 소자화라고 얘기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갖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사서 여러 가지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서 이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이런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또래의 아파트를 하나 유일하게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30억이 되는데 이걸 팔고서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이나 생각했을 때 강남에서 집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징적인 존재감 또는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변두리로 가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포스코나 SK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지방 대학이 한 200~300억 정도만 되면은 이제 폐교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기숙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명이 함께 쓰던 막사 같은 기숙사를 부부가 살 수 있는 기숙사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에 100~200만 원만 주고도 학비를 충당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방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권유를 하자. 4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경영들 갔지만 나는 원래는 문사철, 철학에 관심이 있었어. 그런 걸 배우게 하자. 거기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브라질의 3대 도시인 꾸리티바가 화석연료 쓰는 자동차를 못 다니게 하면서 다 자전거나 전기자동차, 전기버스로 다니고 어디서나 도서관에서 책을 사주고 시에서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고 그러한 것을 해주자. 오히려 지방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1가구 2주택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데다가 200~300평짜리 집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지방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꼭 4년만 다닐 것이 아니라 원하면 8년도 다니고 수학여행도 다니고 학생회도 만들고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정년한 저희 같은 교수들이 가서 또 가르칠 수도 있고 재미있게 새로운 것을 하면서 나머지 30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30년 2번 사는 데에서 첫 번째 30년 동안에 잘 준비해서 두 번째 30년을 자기가 돈도 잘 벌고 결혼해서 애도 잘 키우고 하는 두 번째 사이클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대학인데,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을 잘 살기 위한 그 준비를 국가도 사회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3G 스쿨, 3G 유니버시티 같은 것을 각 곳에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의 짝퉁인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높은 건물을 지방에다 막 짓고 R&D 센터도 만들고 사이언스 팍을 만들고 해서 텅 비게 만드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으로 지방에 가서 주말에 살게 되면 다 거기에 낙수 효과가 있어서 돈이 쓰게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지방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거기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 계란처럼 아주 단순한 거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필요에 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다 바꿨는데, 맨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나중 가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훨씬 더 성적이 1년 뒤에 많이 올라가게 됐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와 같은 장학금으로서 그냥 돈 받아갖고 친구들하고 나 장학금 탔어 하고 술 마시고 휴대폰 바꾸고 이러한 식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 디자인이 같은 돈 갖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니까 사립대학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딱 3대학만 사립대학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사실은 고등교육은 국가가 투자를 해서 키워야 되는 인재를 키우는 리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립에서 돈을 내고 부모들이 학생들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야 그것도 돈이 비싸니까 올리지 말라 해서 미국의 사립대학의 5분의 1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지금 현재 세계 100여 대학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 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20~30년 동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정부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세계 거의 10위권 대학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스위스 글리온이라는 데에서 세계 대학의 전현직 총장 한 20~30명이 모여서 5박 6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 총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We are still hungry. 우리 아직도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영국의 워릭 대학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자. 자기네 싱가포르 국립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한 10대 1의 경쟁률로 애들을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왜 공짜로 가져가지?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입생한테 들어올 때에 계약을 맺어서 이걸 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네가 졸업하게 되면 졸업한 다음에 5년 동안에 연봉의 10%를 학교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 그걸 네가 내든가 회사가 내든가. 회사가 너를 데려가려면 회사가 낸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개념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하고 비슷한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이적을 하게 되면 돈을 줍니다. 옛날에 저희 고려대학교 출신 박주영 선수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했을 때 이적을 했을 때 고려대학교가 몇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선수가 잘하는 데에 대학에서 선수 생활을 짧게 했지만은 그동안에 배운 거 컨트리뷰션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돈을 나눠줍니다. 아마 고등학교에도 갔을 겁니다. 왜 기업은 우리 대학에서 사립대학에서 키우는 학생들을 공짜로 가져가죠?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속 트러스트에 관한 건데 요즘 상속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뭐 대물림도 못하고 경영이나 기술이 전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습니다. 5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미국에서는 각 대학들이 기존 펀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운영해서 기부금, 인다우먼트가 많아서 하는데 우리 그러면은 그러한 기업들이 대학에다가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어서 자기네 주식을 맡겨놓고 경영권에 대한 것은 보장을 받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식 배당에 대한 것을 대학이 받아서 R&D로만 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국회에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제너럴 퍼포즈로 이 사람들이 상속할 때에 좋은 기술로 성장시킨 기업들이 그냥 제너럴 퍼포즈로 돈이 정부에서 가지고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다가 트러스트 펀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미래의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찰 국가처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 불신에서 출발하지 말고 신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얘기를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무원들은 도와주려고 한다.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사는 가평군에서 얼마 전에 제가 군청에서 일이 있어서 인허가 하는 데를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거기서 카페를 하려고 막 하는 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젊은 가평군의 여성 공무원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 정도로 하시게 되면요. 이게 환경이 굉장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사이즈를 작게 해세요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더라고요. 정부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컨설팅 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코리안 미라클 2.0을 달성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DI가 내년에 50년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문화도 바꾸고 기획도 바꾸고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을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젊은이들에게 꿈도 없고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도 비전이 없어갖고 사회가 점점 우울하고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고 또 유익한 기조연설을 해주신 염재우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노멀 시대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세션을 위해서 잠시 장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축사와 또 기조 연설을 모두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제 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저희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